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한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와 서먹한 관계에 있으시다면 그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을요. 26에 결혼해서 남편의 고향인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오기 2년 전에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만 계셨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니, 사실 괜찮은 척했다는 게 맞겠네요. 시어머니는 65의 연세의 몸집이 작으시고 말씀도 많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일에 대한 기준이 아주 까다로우셨죠. 쌀 씻는 법부터 시작해서 빨래 널기, 방 청소하기, 심지어 걸레질하는 순서까지도 다 정해진 방식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자란 도시 처녀였는데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셔서 집안일을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시골의 엄격한 규칙들을 하루아침에 익힐 수는 없었죠. 매일매일이 시험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지적하실까 봐 항상 긴장하고 살았어요. 아가야, 쌀은 그렇게 씻는 게 아니야. 물이 맑아질 때까지 최소 5번은 갈아야지. 빨래는 색깔별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물이 들어. 방 청소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해야 먼지가 안 날려. 매일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저는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잘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지적들이 점점 더 세세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마을의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는 말씀들이 가장 듣기 힘들었습니다. 저 밑에 사는 막내 며느리는 참 부지런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드린다더라. 옆집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년 만에 김치 담그는 솜씨가 시어머니보다 더 나아졌다는데. 우리 동네 며느리들 중에서 너만 아직도 밥이 서립게 돼. 불 조절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야.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까요? 저도 처음 해보는 일들인데 조금씩 배워가면 안 되는 건가요? 하지만 가장 속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장 보러 시장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 집 며느리 참 답답하겠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아직도 밥도 제대로 못한다고. 도시에서 온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봐. 손에 물도 안 묻혀보고 살았으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털어놓으려 해도 남편은 항상 어머니도 널 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바라고만 하셨거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시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그러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적하시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잘한 일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쩌다 김치가 맛있게 되면 운이 좋았네라고 하시고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 이제야 조금 보기 좋아졌구나라고 하시는 시기였죠.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는 거였어요. 윗마을 큰 며느리는 정말 똑똑해. 시어머니 건강식품도 알아서 사다 드리고 병원 갈 때도 미리미리 예약해 놓는다더라. 작년에 시집 온 새댁은 벌써 한복까지 직접 지어서 시어머니께 드렸다는데 침선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더라고. 금순내 며느리는 매일 아침마다 시어머니 발 마사지를 해드린다는데 그런 정성이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왜 그런 며느리가 될 수 없을까요? 정말 저는 시어머니한테 못된 며느리인 걸까요? 점점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를 드려도 응하는 짧은 대답뿐이시고 밥상을 차려드려도 간이 짜다, 간이 싱겁다 하시며 흠을 잡으셨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자꾸 다른 며느리들하고만 비교하세요. 그리고 제가 뭘 해도 만족해하지 않으세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처음 며느리를 더 보시니까 서툴러서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 원래 그런 분 아니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정말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셨어. 그럼 나한테만 그런 건가요? 나한테만 까다롭게 구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많이 외로우실 거야. 남편 잃고 아들마저 장가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실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이해해줘. 남편의 말도 이해는 되었지만 매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사는 제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 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두려웠거든요. 오늘은 또 뭘 잘못했다고 지적받을까? 오늘은 또 어떤 며느리와 비교당할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답답해요. 시집 온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 밥도 맨날 서리게 하고 빨래도 누래지게 하고. 도시에서 온 애들이 다 그런가 봐요. 아이고 그러게.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만 자라서 고생이 뭔지를 몰라. 저도 참 속상해요. 친정어머니가 뭘 가르쳐 놨는지.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시집 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집안에서 혼자 속으로만 참고 있었는데 밖에서까지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그것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정말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그렇게 험담하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이 동네에서 살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상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더 깊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터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남편은 보통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시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곤 했는데 그날은 말이 없으셨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장사가 안 됐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날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 노수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부탁하고 계셨다고 해요. 남편이 마침 마음이 복잡해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스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시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마음에 근심이 있어 보이는군요. 이 늙은 중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걱정거리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스님의 인자한 미소에 마음이 열려서 저희 집 상황을 말씀드렸다고 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자꾸만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스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물어보셨다고 해요. 댁이 어디신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희 집 위치를 알려드렸대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수님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집 며느리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분이 장터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집에 걱정거리가 있다고. 이 늙은 중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정말 자상해 보이셨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져 있었지만 눈빛이 참 따뜻하셨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야기라도 들어보겠습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더 무거워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었거든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 흉을 본다고 생각될까봐 조심스러웠는데 갑자기 나타난 스님 앞에서는 왠지 모든 걸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스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저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걸 쏟아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우신지, 제가 뭘 해도 만족해 하지 않으신다는 것, 다른 며느리들과 자꾸 비교하신다는 것, 동네 사람들한테 제 흉을 보고 다니신다는 것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고만 있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으실까요? 제가 정말 그렇게 못난 며느리일까요? 스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으시고 저를 탓하지도 않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다 말하고 나니 조금 후련하긴 했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처음 보는 스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다니. 그런데 스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소원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스님은
놀라지도 않으시고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켜야 해요. 저는 그게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스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정말 의외였어요. 지금부터 100일 동안 시어머니 밥 위에 토실토실한 밤 한 톨씩 꼭 올려드리세요.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정성스럽게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답니다. 100일이 지나면 시어머니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밥 위에 밤 한 톨씩 올려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처음 마음 그대로 100일을 지켜야 효과가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매일 시어머니 밥 위에 밤 한 알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뭐야? 밤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갑자기 왜? 그냥 어머니 건강하셨으면 해서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래도 밤은 드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00일 뒤면 이 고생이 끝나겠구나. 밤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밤을 골라와야 했거든요. 너무 작으면 안 되고 너무 크면 또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적당히 토실토실한 것들로 골라서 집에 와서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속껍질까지 깨끗이 벗겨서 밥 위에 올렸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밤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밤이 독이 되어서 서서히 몸을 망가뜨릴 거야라고 생각하니 조금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기침을 덜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굴색도 조금씩 좋아지시는 것 같았고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밤을 준비했어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가장 좋은 밤들로 골라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확실히 시어머니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시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는데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하셨거든요. 역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군. 이렇게 마지막 기력을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겠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밤을 올려드렸어요. 2달째가 되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말씀도 많이 하시고 웃으시는 일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심하게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아가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니?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제안하시는 식으로 바뀌셨거든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스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과정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2달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아랫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윗동네 순금네 며느리구나. 요즘 내 소문이 온 동네에 자자하다. 네. 제 소문이요? 아직 모르니? 내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네 자랑만 하고 다니신다. 네. 제 자랑을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제 자랑을 하신다고요?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준 효부라고 매일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준다고 밥 위에 굵은 밤을 빠뜨리지 않고 올려줘서 덕분에 건강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제도 시장에서 만났는데 내 이야기만 1시간 넘게 하시던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 살만 난다고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전생의 복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스님은 분명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건강해지시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저를 자랑하면서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예전과 달라져 계셨어요. 얼굴에 윤기가 흘렀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가야 어디 다녀왔니? 밥은 먹었고? 네, 어머니. 아랫마을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서 쉬어. 이런 따뜻한 말씀을 들은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그것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을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스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 밤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독이라고 생각했던 이 밤이 어쩌면 정말로 시어머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밤을 올려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가야 요즘 너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해. 네. 이 나이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며느리를 만나다니. 매일 이렇게 좋은 방까지 챙겨주고.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독을 먹인다고 생각하면서 올려드린 밤을 시어머니는 그렇게 고마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시어머니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다 믿게만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게 집안일을 가르쳐 주실 때 예전에는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실 때도 예전에는 왜 자꾸 저를 무시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도 그런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시는구나라는 마음으로 들렸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것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거였거든요. 시장에 갔을 때 만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며느리야. 내 시어머니가 어제도 내 자랑 엄청 하시더라.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다르다고 매일 정성스럽게 밥상 차려주고 특히
밤을 매일 올려줘서 덕분에 몸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리고 내가 집안일도 많이 늘었다고 하시던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다고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복이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니 정말 많이 달라져 계셨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요즘 정말 기분이 좋단다. 너 때문에. 저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정성스러운 며느리를 만나다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다려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만큼이나 외롭고 힘드셨던 거예요.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장가 보내고 나니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인 제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도 어떻게 저를 대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집안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제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던 거예요.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신 일들이었던 거였어요. 3개월이 다 되어 갈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표정도 밝아지셨고 저와의 대화도 많아지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다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가야, 나 정말 고마워. 네. 뭐가요? 요즘 들어서 정말 행복해.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 어머니,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잖아. 나도 며느리를 처음 둬보는 거라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너도 시집살이가 처음이라 힘들었을 거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사실 나도 많이 외로웠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 그런데 내가 오고 나서 집에 생기가 돌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그랬지?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정말 많이 늘었어. 집안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참 곱더라고. 매일 이렇게 좋은 방까지 챙겨주고.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독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려드린 밤을 시어머니는 정성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매일 밤을 준비하면서 좋은 밤을 고르려고 신경 쓰고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예쁘게 올려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시어머니도 느끼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밤 하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를 시어머니는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랑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작은 정성을 쌓아가는 것,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100일이 25일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스님께서 100일이 지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계셨거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100일째 되는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밤잠을 잘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보면 볼수록 더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소중해졌거든요. 이런 좋은 분을 제가 해치려고 했다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스님을 다시 찾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그 방법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스님을 찾기 위해 동네 곳곳을 다녔어요. 장터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스님이 다니실 만한 곳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찾아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8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 스님을 만났던 그 자리였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목탁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스님, 저는 급하게 달려가서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스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스님, 제발 그 방법을 중단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셨어요. 아가씨, 그대가 이제야 진심을 깨달았군요. 네, 내가 전해준 건 독약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어요? 그저 정성과 사랑을 담아 어머니께 매일같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라는 가르침이었지요. 그제야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말로 시어머니를 해치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밤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매일 빠뜨리지 않고 챙겨드리는 정성,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예요? 물론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신 어머니가 어떻게 아프시겠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안도감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리고 깊은 감사함도 있었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중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대가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나는 단지 작은 계기를 마련해 드린 것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미움은 독이고 사랑은 약입니다. 그대는 독을 버리고 약을 선택한 거예요. 처음에는 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약이었던 거지요. 스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정말로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밤을 준비하고 올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제 사랑을 받으신 시어머니도 저를 더 사랑하게 되신 거였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사실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제가 그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니? 하며 인사를 나누고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더 이상 집안일을 가르쳐 주실 때도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방법도 있단다 하시며 정말 친정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를 위한 조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미워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며느리, 더 나은 주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었어요. 밤은 계속 올려드렸어요. 100일이 지나도 그 이후로도 계속요. 이제는 독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매일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밤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게 저의 작은 기쁨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가야, 이 밤 정말 맛있다. 어디서 샀니?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안일이 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밥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더 편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솜씨도 늘었어요. 밥도 맛있게 짓게 되었고 김치도 시어머니 입맛에 맞게 담글 수 있게 되었고 집안 정리정돈도 훨씬 깔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나자 동네에서 저희 집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들로요. 저 집은 정말 화목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구 같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며느리 이야기만 해.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셔. 어제도 둘이서 팔짱 끼고 산책하는 거 봤어. 시장에 갔을 때도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효부가 왔네. 내 시어머니가 내 자랑 엄청 하시던데. 뭐 자랑을 그렇게 하셨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밥상 차려주고 특히 밤을 빠뜨리지 않고 올려준다고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집안일도 정말 잘한다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는 정말 건강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자주 기침을 하시고 피곤해 하셨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셔도 멀쩡하셨어요.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으셨고 목소리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특별해요. 매일 이렇게 좋은 밤을 준비해서 올려주거든요. 이 정성을 어떻게 다 갚죠? 아이고 부러워라. 우리도 그런 며느리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네. 정말 복 많이 받으셨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시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도요. 남편도 저희 집 분위기가 바뀐 걸 정말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집에 오는 게 정말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할 줄 몰랐어. 어머니도 웃으시고 당신도 밝아지고. 저도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이신 줄 몰랐어요. 처음부터 좋은 분이셨어. 다만 서로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쁜 분이 아니셨어요. 다만 저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쌓였던 거고요. 하지만 작은 정성 하나로 그 모든 벽이 무너진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뭔데? 아주머니들이 어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지만 자랑할 만하잖아.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정말 가족다운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정말 자상한 할머니가 되셨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도 좋아하고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간식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시어머니 밥상에 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었고 하루라도 빠뜨리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시어머니도 그 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아파서 밤을 못 올려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시며 물어보셨어요. 아가야 오늘은 밤이 없네? 죄송해요, 어머니. 몸이 좀 아파서. 아이고 괜찮아. 그런데 너 많이 아프니?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밤이 없다고 저를 탓하시는 게 아니라 제 몸을 걱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아이들도 이제 그 밤의 의미를 알아요. 큰 아이가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 할머니한테만 밤을 올려드려요? 할머니가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나도 할머니한테 뭔가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할머니께 사랑을 표현해요. 그림을 그려드리기도 하고 예쁜 꽃을 따서 드리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시며 정말 행복해 하세요. 이 집에 복이 들어왔어. 며느리도 좋고 손주들도 이렇게 예쁘고. 그 후로 동네에서는 저희 집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집이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이사온 며느리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해요. 언니, 어떻게 시어머니랑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려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다는 것, 하지만 작은 정성 하나로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반드시 전해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똑같은 정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밤을 올려드렸지만 꼭 밤이 아니어도 돼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을 매일 조금씩 해드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진 며느리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매일 시어머니께 등을 긁어드렸고 어떤 분은 매일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시어머니는 78이 되셨던 때에 정말 건강하셨어요. 또래 분들보다 훨씬 정정하시고 기력도 좋으세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감탄할 정도예요. 어머니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 정도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이 드문데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께서는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매일 정성스럽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도 건강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건강하신 건 물론 밤의 영양분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매일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서 준비해주는 밤을 드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런 마음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신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은 정말 많은 집에서 겪는 문제예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며느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도 처음 며느리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뭘 가르쳐야 할지,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 모르세요. 그래서 서툴게 행동하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해보는 시집살이,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요. 누군가는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해요. 그게 며느리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좋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먼저 정성을 보여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정성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시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전해진 거예요. 작은 정성의 힘. 정말 놀라운 건 작은 정성의 힘이에요. 밤 하나 정말 작은 거잖아요. 돈으로 치면 몇백 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밤 하나가 저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매일 좋은 밤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예쁘게 올려드리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성을 받으신 시어머니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하시면서요. 이게 바로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제가 사랑을 주니까 시어머니도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니까 저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해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누군가와 서먹한 관계에 있으시다면 작은 정성부터 시작해 보세요.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작은 것부터요. 매일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정말 행복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부끄러운 경험담이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이의 갈등도 원망도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은 독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은 약이 돼요. 저는 처음에는 독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약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도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독 대신 약을 선택하세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더 행복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저희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그 스님께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작은 정성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